안녕하세요. 임정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금요일 오후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다들 조금 처져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조금 죄송합니다. 제 양력이야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서 바로 목차부터 들어가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리베이트를 받으면 얘를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는가? 리베이트를 지출했을 때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야 뭐 실무자들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설명과 함께 그럼 이제 리베이트가 이제 발각이 됐을 때 세무조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떤 과세 문제들이 있는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입장과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심플해요. 그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고 아니고를 떠나서 법인세법상 보시면 뭐 포괄주의 형식이다, 뭐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자산 부채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에 현금이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걸 법인세법상 입금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적법성을 따지거나 아니면 뭐 소득 원인을 따지거나 이러지 않고, 법인에게 뭔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다면 거의 100% 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득세법상으로 과세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뒤에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 처분이라는 것에 따라서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CSO 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과 제약회사가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두 가지의 실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약회사가 의료인이 될 수도 있고, 의료인의 친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저는 그냥 의료인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요 경우 의료인이 제약회사의 주주이며 혹은 CSO 법인의 주주이며 배당 형식으로 분야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배당소득이라는 명목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금융소득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그 다른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고요. 2천만 원 언더다 그러면 15.4% 정도의 분리과세세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직원이고 급여 형식으로 받아갈 수도 있겠죠. 뭐 상여를 분야받을 수도 있고, 매월 기본급을 분야받으실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최근에 연말정산 하셨잖아요. 연말정산으로 거의 대부분 종결이 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이랑 다르게 최소소득이라는 개념이 없이 100원이라도 발생을 하면 모두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의료인분들은 개인 병원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보통 사업소득에 얹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이걸 하시게 되면 추가소득세 과세는 당연히 없겠죠. 이미 기신고가 된 내용이고 내가 세금을 낸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타소득이라는 걸로 과세가 되는데요. 얘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게 왜 소득의 구분에 이슈가 있냐면, 분리과세세율은 비교적 낮아요.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 정도. 근데 그리고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4% 정도 이렇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면 보통 의료인분들은 소득이 많으시죠. 그래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49.5%까지 이제 만 원을 벌면 4,95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건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급이 이루어지면 소득의 귀속은 이쪽에 되니까 이 사람한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지를 몰라요.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걸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제약회사의 대표자겠죠. 그러면 그 대표자에게 상해처분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을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득의 귀속이 불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로 나눠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봤고, 그렇다면 이제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대법원의 태도는 어떤지, 사실 이 표현을 쓰지 말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국세청과 대법원에서 그 표현을 조금 차용해 보겠습니다. 리베이트는 명백하게 위법소득이고 위법지출입니다. 근데 위법소득에 대해서 바라보는 대법원의 태도는 소득의 적법한 법률적 평가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얘는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과 국세청의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매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세를 한다고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출한 비용도 비용 처리가 돼야 합리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계 대원칙이라고 하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리베이트는 수익은 과세를 하면서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세청, 그러니까 세법상 똑같아요. 그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면 송금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세청이 3가지 정도 이제 다른 조건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손비의 정의에 이게 법 규정인데, 이 2항에 보시면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거나, 이게 바로 사업 관련성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이게 바로 통상성이 되고요.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게 수익 관련성이 됩니다. 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 사실 이제 약사법이 한 10년 정도 전에 그 명시적으로 리베이트에 대해서 위법 지출이다라고 개정이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조금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15년도에 연달아서 2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리베이트는 명백하게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지출된 것, 그래서 통상성을 부인한 판례입니다. 통상성을 부인한 판례고, 그리고 딱 2주 있다가 하나가 더 나와요. 통상성을 부인하면서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수익 관련성까지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주목해야 되는 점은 제가 딱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인데, 아직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리베이트를 지출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말 사업 관련성과 수익 관련성과 통상성을 결여한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조금은 합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약사법 개정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좀 익숙한 내용들이실 거예요. 제일 많이 요즘 처리하시는 거는 접대비 처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슈가 뭐냐면, 얘는 한도가 있어요, 세법상. 그리고 그 한도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한도 내의 부분도 사실은 부인이 돼야 맞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이 한도 내 금액은 그렇게까지 많이 건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매출에 따라서 한도가 상향되는 부분들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지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인데, 저는 리베이트가 넓은 의미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성 부인했지만 있죠. 리베이트를 지출하지 않으면 업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지출을 해요. 모두에게 뿌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 특정인에게 지출을 하고, 지출 목적 역시 거래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판례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미래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접대비의 정의에 부합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넓은 의미의 접대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백하게 위법 지출이라고 결정이 나기 이전에는 판매 촉진비로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일종의 판매 촉진비다, 수익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걸로 제일 많이 지출을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슈가 뭐냐면, 얘는 한도가 없어요. 접대비는 한도가 있는데 얘는 한도가 없습니다. 지출하는 대로 다 비용 처리가 돼요. 요 정의에만 만족을 하면. 근데 요 정의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한 백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왜 지출을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 사진이나 아니면 지출 결의서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광고 선전비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부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기 때문이죠. 근데 특정인들에게 지출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왜 쓰냐면 요걸로 너무 많이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연말에 손익계산서가 나오죠. 손익계산서에 비용마다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가 너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기형적인 손익계산서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되니까 기장하시는 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그 계정 과목을 옮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통 실무적으로 많이 비용 처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서 지급수수료 처리를 하고 뭐 세금계산서 가공으로 발급하시고 아니면 자산으로 구입을 하셔서 해당 자산을 의료인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원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는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 작년 9월에 약사법 개정 이제 CSO 관련한 개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리베이트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요거에 대한 입장입니다. 뭐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서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타겟으로 잡은 업종이 건설업 그리고 그 의약품 산업 그리고 보험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 리베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약품 업체만 조금 볼게요. 16개 업체를 실제로 세무조사를 했는데 요 판례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상성을 부인했던 판례에 대한 대법원의 근거입니다. 왜 리베이트가 위법 지출이고 왜 송금성을 인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의약품 오남용,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건 일반적인 지출은 아니다. 라고 이제 판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보도자료에 포함해서 국세청이 제출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리베이트를 실제로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뭐 주요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빈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이유가 나오죠. CS 법인을 활용해서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뒤에서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만, 이제 CSO까지는 이제 나도 이런 정도의 사례들을 알고 있다. 굉장히 많이 데이터들이 쌓여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세청의 입장이 뭐냐면, 원래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제약회사 선에서 끝납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대표자 근로소득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는 그 소득의 귀속을 밝히겠다. 어디로 너가 돈을 줬는지 정확하게 밝혀서 소득의 귀속자에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제가 뒤에 가서 또 다른 설명들을 드리겠지만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실 때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굉장히 필수 불가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용역 계약을 통해서 용역 대가를 조금 과다하게 지급하고 그런 것들을 리베이트에 가름하는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제가 집어 넣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주요 사례에 대한 그 도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 페이지는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의 비용, 개인 사적 비용이죠. 뭐 신혼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을 대납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현물로 지급을 하고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고 아까 이제 그 송계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상품권 카드깡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 적발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통장 계좌 내역 봐도 되고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품권 지급 대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출을 했는데 사업장에 자산이 없어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우회적으로 한번 뭔가 도관을 거치고 나서 이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사업장에 용역을 실제로 줍니다. 용역을 실제로 주는데 용역 대가가 조금 과다해요. 일반적으로 시가라고 이야기하는 제3자와 주기적으로 거래되는 가액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줍니다. 이게 리베이트에 가름되는 것이고 의료인의 사업용 비용을 대납합니다.
뭐 의료인들도 이제 사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들을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들을 이제 제약회사에서 대납해 줍니다. 이것도 리베이트에 뭔가 가름하는 내용이겠죠. 이제는 CS보, 그러니까 아예 도관을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도관에 먼저 자금을 축적시켜 놓고 그 자금을 이제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급여 형태로 인출을 하거나 배당 형태로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분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앞서서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분여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냐면 여기까지는 국세청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베이트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공하는 자 그리고 수령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세무적으로는 뭐 법률적인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세무적으로는 리베이트 비용 처리 안 하시고 리베이트 받으면 수익으로 인식해서 신고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국세청은 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비용으로 처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조금 덜 내시게 된 거거든요. 초과 공제를 받으신 거니까. 그래서 세무조사 나와서 걸리면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이제 법정 이주 성격인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만약에 허위나 가공이나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가산세도 당연히 부과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소득이 잡혔잖아요. 비용이 과다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앞서서 접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도가 없는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접대비로 처리했으면 어차피 그 한도가 넘어가는 부분들은 이미 송금을 부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는 전액이 송금이 아닌 게 맞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도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접대비 외에 계정 과목이 된다. 그러면 전액을 부인합니다. 전액을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산세 부과가 됩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여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요거 10%, 요거 그 2억 원까지는 9%, 그리고 이제 2억 원 초과되는 부분은 19%,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9.9, 이제 20.9%, 이렇게 해서 한 30% 되죠. 여기까지 뭐 가산세 포함해도 5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제가 아까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세 개를 합치면 내가 지출한 비용보다 세금을 더 내게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이 생깁니다. 49.5%에 10% 가산세 붙고 그리고 이제 뭐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붙으면 실제로 지출하신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페이지까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세금은 내면 사실 체납도 없어지고 뭐 세금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어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걸렸다. 그럼 여기선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3억 원 기준도 있고 납부세액의 뭐 비율 기준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서는 5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2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은 조금 짧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형사벌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부과하든 벌금을 부과하든 둘 중에 하나만 거의 대부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매기면서 징역까지 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사실 조금 라이트한데 여기로 넘어가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연간 5억 원이 넘어가는 포탈세액이 생기면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3년 이상이 됩니다. 아까는 이하였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이제 무기까지 가능한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무기까지 나오는 경우는 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것도 병과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세금계산 수수가 없는 경우 금액 기준도 있고 포탈세액이 되게 기준이 명확하죠. 근데 이 다음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개념만 조금 잡고 넘어가면 위장세금 계산서랑 가공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위장세금 계산서는 실제 거래 있어요. 실제로 거래했어요. 근데 금액을 잘못 적거나 금액을 좀 과다하게 적거나 아니면 받는 귀속자를 잘못 적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귀속이 다른 사람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공 같은 경우에는 실물 거래가 아예 없어요.
실물 거래가 없는데 그냥 세금 계산서만 끊고 돈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가공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공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이제 중한 처벌로 다루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발급 및 수취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발급 및 수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역 계약을 땄고 이 사람한테 소득을 분여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매출이 잡혀야 내가 매출로서 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취인데 발급을 왜 적어놨냐면 뒤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야 돼서 제가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급은 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자한테 발생하는 문제고요. 수취는 이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까지 갈 때는 뭐 1년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이 조금 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금액 기준이라는 게 생기죠. 앞에 조세범처벌법에는 금액 기준이 없었어요. 얼마나 발급을 해야 처벌을 하고 뭐 이런 금액 기준이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거기 이제 공급가액이 하나 써 있고 옆에 세액이 써 있고 왼쪽 하단에 공급대가 그러니까 합계액이 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써져 있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30억 원 그리고 50억 원까지는 1년 이상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한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이렇게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 이 다음에 수령하는 자는 별다른 그렇게 큰 문제들이 발생하나라는 생각들은 해요. 제공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조세범처벌법이나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제공하는 자나 수령하는 자가 같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해드리지 않을 예정이고 그럼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얘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위장발급 가산세 2%,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3%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고요. 왜냐면 매출처라 그랬잖아요. 매출처면 이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부가세를 더 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걸리시면.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는 사실 제가 앞서서 소득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조사에서 리베이트가 발각이 됐을 때 어떤 소득으로 가장 많이 과세를 하냐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 소득 거기에 이제 열거되어 있는 소득 중에 위법소득이 충분히 위법소득이라고 해서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걸로 과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신 경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사업체에서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으면 수령하는 자에게 추가적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요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려고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됐고요. 세금이라고 하는 게 되게 항상 매년 내야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조금 편하게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